저는 올해 63,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시골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숙자입니다. 젊은 시절엔 남편 따라 서울살이도 잠깐 했지만 결국 다시 이 시골로 내려와 농사짓고 살림하며 남편의 누이, 그러니까 형님과는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시골집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텅 비어버렸습니다. 북적이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는 건 귀뚜라미 소리와 제 깊은 한숨뿐이었죠. 적막함을 이기지 못해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서니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묵은 옷가지가 담긴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옆에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누런 서류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죠. 무심코 봉투를 꺼내 드는데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봉투 입구를 열자 오래된 한지로 된 땅 문서 한 장과 곱게 접힌 편지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땅이니 우리 자식들을 위해 꼭 지켜주구려 거기까지 읽었을 때 저도 모르게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남편의 누나인 형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케, 집에 있어?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다락을 내려왔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으로 지내는 형님은 음식을 나눠 먹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형님은 쟁반에 부침개 몇 조각을 올려놓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 아니랄까봐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다락에서 이게 나왔어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 문서랑 그이 편지도 같이요. 쟁반을 닦던 형님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고상하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형님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제 손에서 봉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가져갔습니다. 어머, 올케. 이게 아직도 남아 있었어.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확인하는 눈길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아이처럼 차분하지만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말이야, 올게. 동네 사람들 보기 전에 얼른 치워야지. 괜한 말 나오면 서로 피곤해져. 역시나 형님은 늘 그랬듯 제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올케는 신경 쓸 일 아니고 옛날에 다 처분했지. 현우 아빠 살아있을 때 다 처분해서 다 정리했지. 그래도 그이가 남긴 편지가 있어서. 편지는 무슨, 다 부질없는 소리지. 형님은 제 말을 자르며 봉투를 자기 앞치마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올케는 평생 살림만 했으니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서류 한 장이 괜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단다. 그러니 이건 내가 알아서 없앨게. 형님은 제 얼굴에 서운함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지 한숨을 한번 쉬고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야 할 그 손길이 그날따라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올케,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왜 이러는지. 형님은 늘 그랬듯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말투로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투는 제 모든 생각을 차단하고 오직 형님 자신의 뜻만을 주입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말이야, 문서 쪼가리 하나로 울고 웃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돈 문제, 땅 문제는 더 그래. 괜한 오해 살 필요 없잖아.
우리 사이에 이런 낡은 종이 하나 때문에 서먹해지고, 안 그래? 내가 올케를 생각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생각해서 미리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거니까 내 뜻을 알아줘야지. 가족 모두를 생각해서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방금 전 동네 사람들 눈을 먼저 걱정하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 사람이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 과연 나와 내 아들은 포함되어 있는 걸까? 그렇게 말하는 형님의 얼굴은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수긍했다고 생각했는지 형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부침개 식기 전에 먹어. 난 이만 가볼게. 형님은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가 가져온 쟁반은 그대로 둔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루에는 덩그러니 식어가는 부침개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방금 전 형님이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살림만 해서 모른다. 부질없는 소리다. 그 말들이 귀에 박혀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미로, 그리고 형님의 올케로 살아온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담긴 메모가 부질없는 소리라면 제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 꼭 지켜주구려라고 쓴 내 남편의 마지막 당부는 정말 부질없는 소리가 되는 걸까? 그럴 리가 없었다. 부질없는 것은 내 남편의 유언이 아니라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으려는 저 여자의 탐욕이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형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올케는 신경 쓸 일 아니고 그 차갑고 정제된 말투는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정체 모를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찬물이라도 마실 생각으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담장 너머 형님네 뒤뜰 감나무 아래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손전등을 옆에 둔 채 작은 호미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대체 왜 땅을 파고 있는 걸까요? 제 심장이 쿵, 쿵, 불안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주위를 한번 휘둘러보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낮에 제게서 가져갔던 바로 그 누런 봉투였습니다. 깔끔하게 없애겠다던 그 봉투 말입니다. 형님은 아궁이 근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봉투를 파놓은 구덩이 속에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밟아 단단히 다졌습니다. 심지어 어디선가 마른 나뭇잎까지 긁어 모아 그 위를 덮어 원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기댄 채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싸늘했습니다. 태워버리겠다던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것은 증거를 없애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이 훔친 보물을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기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다 새벽 몇 개야 겨우 선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형님이 감나무 아래 땅을 파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광경이 꿈이 아니라 바로 저 담장 너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저를 숨 막히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해야 하는데 제 속이 타서 그런지 공기마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옆집 대문이 열리며 형님이 나왔습니다. 아침 운동이라도 가는 듯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올케. 부지런도 하네. 일찍 나왔어. 형님은 어젯밤의 그 기묘한 행동은 기억조차 못한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고 상냥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제 눈은 저도 모르게 형님네 집 뒤뜰 감나무 아래를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평범한 흙바닥일 뿐이었습니다. 네, 형님도요. 제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형님은 제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어제 그 낡은 종이 말이야. 내가 밤에 아궁이에 넣어서 말끔하게 태워버렸어. 이제 속 시원하다. 괜히 그런 게 집에 있으면 찜찜하기만 하지. 옳게도 이제 마음 쓰지 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워버렸다니요. 흙 속에 묻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형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태어난 거짓말. 저 여자는 거짓말이 일상이고 위선이 본성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헛것을 보았다고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사람의 저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까?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벽에 기대 세우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작은 방 안이 온 동네에서 저 혼자만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여자는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동네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형님의 말을 믿을 겁니다. 제가 괜한 욕심에 늙어서 망령이라도 들었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때 문득 십수년 전의 기억 하나가 잊고 있던 흉터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던 때였습니다.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죠.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남편 병원비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님은 차가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죠. 올케, 살림을 어떻게 하면 남편 병원비 하나를 마련 못해? 우리 동생이 불쌍하지. 평생을 돈 벌어다 줘도 이렇게 아플 때 기댈 곳 하나 없게 만드는 사람이랑 사니?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보다 저를 남편 잡아먹는 무능한 아내로 몰아세우던 그 모욕적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는 그저 야속하고 서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건 단순한 야속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에 대한 뿌리 깊은 무시와 경멸이었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동생에게 얹혀 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쓸어보다가 큰마음 먹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곧이어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점심은 드셨고요? 아가 너는 바쁘지?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똑똑한 아이는 금세 제 목소리에 담긴 불안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괜히 바쁜 애한테 걱정만 끼치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가, 혹시 땅이라는 게 말이야.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땅을 팔면 그 문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원래 없어지는 게 맞는 거야? 네. 땅 문서요? 보통은 그렇죠. 매수인한테 넘어가니까요. 근데 그건 왜요, 어머니? 며느리의 침착한 목소리에 저는 겨우 용기를 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락에서 나온 낡은 봉투 이야기, 남편의 손글씨 메모, 봉투를 낚아채던 형님의 날카로운 눈빛, 가리고 한밤중에 감나무 아래 그 봉투를 묻던 기이한 행동까지. 아가, 이건 그냥 내가 서운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됐어. 말을 하는 내내 제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고모님께서 그 땅 예전에 파셨다고 하셨다고요? 응. 아주 헐값에 팔았다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돈을 좀 줬었고. 그런데 원본 땅 문서랑 아버님 메모가 아직도 집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 근데 그걸 어젯밤에 고모님이 몰래 묻었어. 태워버린다고 해놓고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인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는 그저 이상한 집안일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낮고 진지해졌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끊고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온종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만 붙들고 안절부절 못했죠. 혹시나 형님과 마주칠까봐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형님이 왜 나오지도 않느냐며 찾아올까봐 인기척도 내지 않고 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제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꼴이었습니다. 담장 너머 형님네 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지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대략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역시 이상한 점이 많아요. 뭐가 말이냐?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등기부등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땅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든 기록이 다 나와요. 등기부등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모든 비밀을 풀어줄 열쇠라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었죠.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열어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에 정말 형님 말대로 다 끝난 일이라면 어떡하지?
괜히 똑똑한 며느리까지 끌어들여 집안에 분란만 일으킨 의심병 많은 늙은이가 되면 어떡하지? 평생을 참고 살아온 세월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한밤중에 감나무 아래서 흙을 파던 형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본 게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데 아무 일이 없을 리가 없어. 아가,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나도 이제는 알아야겠다. 더는 이렇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는 못 살아.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 제 인생에 없었던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며느리가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제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추 소리만이 시간이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잠시 후 며느리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위로하던 따뜻함은 온데간데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전문가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땅 원래 아버님이랑 고모님 두 분 공동 명의였던 게 맞네요. 그렇지? 그런데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딱 한 달 뒤에요. 제 머리를 무언가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한 달 뒤라니. 남편의 사무제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던 바로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고모님 박인숙 씨 단독 명의로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아가. 뭔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럴 리가 없어. 형님이 나한테 그럴 리가.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모든 조각이 이제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헐값에 팔았다며 한밤중에 감나무 아래 땅을 파던 그 기괴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있단 말인가. 내 남편이 죽자마자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저는 거의 실신할 것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붙들고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분노를 억누르느라 가쁘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땅이요. 고모님이 쓸모없어서 헐값에 팔았다던 그 야산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에 그 땅이 포함됐어요. 신도시 개발 저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단어를 되뇌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제 남은 의식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지금 땅값이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었어요. 어머니, 수십 배,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세상과 제가 있는 이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수십 배.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형님의 그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의 전말이 그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제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돌보지 못할 그 시기를 노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이 땅이 금싸라기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수십 년을 기다린 겁니다. 제가 형님 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웃을 때마다 형님은 속으로 얼마나 저를 비웃었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며느리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툭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 발밑이 꺼지고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 여자의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세상이 무너진 그날 이후로 저는 시체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잠도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형님네 집 지붕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바로 저 담장 너머에 내 남편의 유산을 훔치고도 태연하게 아침을 맞고 저녁을 보내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말라 죽을 수는 없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로 그 거짓말을 다시 한번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이 지독한 무력감에서 벗어나든 아니면 완전히 부서져 버리든 뭐라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집이라 걸어가도 될 거리였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로나마 맞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은 귀찮다는 듯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게. 웬일이야. 바로 옆집에서 전화까지 하고 저는 막상 목소리를 듣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딱 말이에요. 제가 며느리한테. 그만. 형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말을 자르는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다 끝난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저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또다시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는 그저 숨죽인 채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 땅 신도시 개발된다면서요 라고 따지고 소리쳐야 하는데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라도 걸린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옳게, 지금 나한테 뭘 기대하고 전화한 거야? 설마 이제 와서 그 땅에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보려고? 형님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욕심만 는다더니 딱 올케를 두고 하는 말이네. 내가 그동안 올케네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네 남편 죽고 나서 내가 뒤에서 얼마나 애쓰고 다녔는지 올케는 모르지?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그 오만한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반박하려 입을 떼는 순간 형님은 더 거센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옆에서 부추기디? 요즘 젊은 것들이 돈이라면 눈이 뒤집히니까. 공인중개사면 다야?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집안 풍비박산 내놓는 거, 그거 아주 못된 버릇이야.
내가 올케를 봐서 참는 거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주 시어미를 망신시키는 재주가 있더구나. 며느리까지 모욕하는 말에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형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거짓의 성벽 앞에서 제 진실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땅값 오른 걸 알고 욕심내는 철없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고, 제 며느리는 돈에 눈이 멀어 시어미를 부추기는 못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라 저는 됐어. 말 길게 하지 마. 듣기도 싫으니까. 전화기 너머 형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족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땅 앞에서 수십 년을 이어온 가족이란 이름은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뚜뚜뚜 의미 없는 신호음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전화는 이미 오래전에 끊겨 있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말이, 아니,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독처럼 제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니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 순 없잖니. 뒤치다꺼리. 제 인생, 제 남편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모든 세월이 그 여자에게는 그저 귀찮은 뒤치다꺼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그 여자가 들을까봐, 제 울음소리를 듣고 꼴좋다며 비웃을까봐 저는 목이 터져라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방바닥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것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내 집, 내 공간인데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벌판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아버님께 물려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다며 그렇게 아끼던 그 땅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당신이 떠나고 가장 슬프고 약해진 순간에 나는 당신의 누이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신의 아내였던 내가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몰리고 있네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저는 무력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도 단단하고 높았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지위, 이 동네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거짓말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 뻔뻔함. 제가 가진 진실이라는 무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약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제 며느리를, 심지어 죽은 제 남편까지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위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방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것 말고는요. 이 싸움은 이제 진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만들어낸 거짓과 동네 사람들의 믿음 사이에서 저는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위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방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것 말고는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여자가 씌워준 욕심 많고 어리석은 늙은이라는 누명을 쓴 채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걸까? 그게 맞는 걸까? 한때는 싸우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의 저주 같은 말을 듣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방구석에 못 박힌 듯 앉아만 있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해가 뜨고 지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먼지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잠시 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형님밖에 없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의 얼굴을 마주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등 뒤에서 들려온 것은 형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지원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라 한창 바쁠 시간인데 서울에서 이곳 시골까지 예고도 없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제 얼굴과 제대로 치우지 못해 어지러운 집안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옆에 와서 앉더군요. 그리고는 제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온기에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서름이 다시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가, 다 소용없다. 내가 그 여자한테 또 당했어. 이제는 다 끝났어. 제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채 갈라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위로가 아닌 단단한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실 일이에요? 어머니 인생을 통째로 도둑 맞았는데 이렇게 꺾여서 눈물만 흘리고 계실 일이냐고요. 이건 우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싸워서 되찾아와야 할 일이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싸워야 한다니. 누구와? 어떻게? 어머니, 평생 고모님한테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명절 때 잠깐 와서 뵈는 것만으로도 알겠어요. 늘 어머니를 어린애 취급하고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고. 이건 그냥 딱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퍼뜨린 거짓 소문 속에서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권리를 찾는 싸움이고 어머니가 평생 당하고만 사셨던 그 서름을 되갚아주는 싸움이고 어머니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에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시면 고모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고모님은 지금 거봐. 내 말이 맞지?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고 평생 어머니를 비웃게 그냥 두실 거예요? 제 눈에 다시 살아난 빛을 보았는지 며느리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막 전쟁터에 나서는 장수의 비장한 미소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지원이는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마치 복잡한 지도를 설명하듯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은 지금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서 철옹성을 만들었어요. 이미 온 동네에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한테 욕심 많은 사람들이라는 누명까지 씌웠고요. 그러니 이제 와서 그때 왜 그랬냐, 진실을 말해라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 소용없어요. 저런 사람한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해요. 증거? 네, 증거요. 고모님의 모든 거짓말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건 바로 아버님 도장이에요. 도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명의가 넘어갔다는 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아마 고모님이 위임장 같은 서류를 꾸몄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겠죠. 만약 그 도장이 아버님 진짜 인감도장이 아니라면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인감도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증명하는 법적인 분신이나 다름없는 그 도장. 남편은 살아생전 그 도장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 아무도 모르게 보관했었죠.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인감도장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죠? 며느리의 다급한 물음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비단 주머니를 제가 따로 챙겨두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 솜니불과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니 낡은 통장 몇 개와 함께 손때 묻은 붉은색 비단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과 함께 남편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도장이 제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에 쥔 묵직한 도장의 감촉이 제 등골을 고추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 석자였고 그가 평생 지켜온 양심이었으며 시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가문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자기 연민이 차가운 분노의 불길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저 슬퍼하고만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둑맞은 제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이 선 눈빛으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지원이는 제 눈빛의 변화를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그 여자가 내 남편의 이름에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체 무슨 짓을 해놓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용광로처럼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 오히려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셔야죠.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등기소에 가서 어떤 걸 보게 되시든 절대 그 자리에서 흥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칼을 갈러 가는 거니까요. 증거만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조용히 칼을 간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소리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그 여자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우아하고 교양 있는 얼굴 뒤에 서슬 퍼런 칼을 숨겨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할 때나 입던 조금은 점잖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단 주머니에 든 남편의 도장을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손수건에 다시 한번 감싸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로 나가기 전 갑옷을 챙겨 입고 무기를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무심코 담장 너머 형님네 집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집이 이제는 제가 무너뜨려야 할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차가운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는 곧 읍내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장을 보거나 볼일을 보러 오가던 익숙한 길인데 그날따라 모든 풍경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와보는 도시처럼 모든 간판과 건물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읍내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건물인 법원과 함께 있는 등기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높고 딱딱한 관공서 건물이 저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도장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는 직원들의 모습. 평생을 집과 동네 언저리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생경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괜히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 손을 한번 꾹 잡아주고는 곧장 민원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내밀며 아주 침착하고 전문적인 말투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 명의 이전 관련해서 과거 신청 서류 원본을 열람하고 싶은데요. 사건 당사자의 가족입니다. 창구의 젊은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한참 입력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근데 너무 오래된 자료인데요. 10년도 더 된 서류라 보존서고에 가서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갑자기 왜 보시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며느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럼 잠시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더미가 가득한 사무실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창구 옆 대기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바쁜 며느리만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어쩌면 형님 말이 전부 사실이고 내가 정말 늙어서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여자가 이미 온 동네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종이 한 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쩌면 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건지도 몰라.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까 그 직원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철민 씨 관련 서류 찾으시는 분? 죽은 남편의 이름이 이 차가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낡은 서류철을 저희 앞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고 서류철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그날따라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은 기계적인 손길로 서류철을 펼쳐 우리가 요청한 페이지를 찾아주었습니다. 위임장이라는 세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위임인, 즉 내 남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은 홀린 듯이 서류의 맨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석자 옆에 찍혀 있는 붉은 인주 자국.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눈앞이 흐릿해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숨을 멈추고 그 붉은 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제 손가방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에 곱게 쌓여 있던 남편의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묵직한 도장을 위임장에 찍힌 도장 자국 바로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두 도장은 달랐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글자의 획이 굵고 투박했습니다. 동네 도장가게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누구나 팔 수 있는 그런 흔해 빠진 막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남편의 진짜 인감 도장은 장인이 손으로 직접 파서 획이 예리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의 마지막 민자 끝이 살짝 위로 날렵하게 올라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장이었습니다. 가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가짜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옳게는 뭘 몰라 하던 그 오만한 표정이, 다 널 위해서라던 그 위선적인 목소리가 우조잡한 가짜 도장 자국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 여자는 고작 이런 싸구려 막도장 하나로 내 남편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수십 년을 통째로 훔쳐갔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어깨가 분노로 심하게 떨리자 며느리가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성을 잃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창구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이 위임장 서류, 사본 발급 신청하겠습니다. 법적 증거용으로 필요해서요. 직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위임장 사본 위에 원본 대조필이라는 붉은 도장을 찍어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제게는 천근의 쇳덩이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는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폭발했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등기소를 나왔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팔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선 차에 가서 좀 앉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가.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거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의 명예뿐만 아니라 내 눈물마저 훔쳐갔으니 이제 그 여자에게 보여줄 눈물 따위는 없어.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죠. 아마 제 눈에서 평생 본 적 없던 무섭도록 차가운 불꽃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등기소에서 수십 년을 형님의 그림자 밑에서 순한 양처럼 살아온 착한 며느리이자 올케였던 이숙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막 태어난 새로운 내가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빚어진 차가운 복수심을 심장으로 가진 다른 사람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여자의 모든 말과 행동이 조각조각 분해되었다가 다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르치려 들던 오만한 말투, 저를 무시하던 경멸의 눈빛, 저를 위하는 척하던 위선적인 친절. 그 모든 것이 이 하나의 가짜 도장을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제게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남편의 명예를 짓밟고 내 인생을 도둑질한 적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부엌으로가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시든 채소들을 버리고 먼지가 앉은 선반을 닦았습니다. 제 움직임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방치했던 기계를 다시 돌리듯 묵묵하고 기계적으로 몸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지금의 저를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약하고 순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저 아이도 직감한 것이겠죠. 지원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 담장 너머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아주 명랑하고 가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올케. 며느리 아직 안 갔나 보네. 며느리랑 회포는 잘 풀고 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세포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거나 시선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부엌 창문을 통해 담장 너머에 서 있는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당에 핀 봉숭아를 구경하며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동네의 주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오만하고 태평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여자의 옆모습을 꿰뚫어져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형님이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 여자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제 눈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형님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순간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본 적 없던 제 모습에 그 천하의 형님도 잠깐은 당황했겠죠. 형님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날이 좋네 하는 싱거운 소리를 남기고는 자기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며느리는 저녁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짜리 전쟁을 앞둔 두 사람의 작전 회의였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허점을 파고들 방법을 찾는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이었죠. 어머니,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등기소에서 뗀 위조된 위임장 사본이에요. 지원이는 수첩에 위조 위임장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고모님은 분명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동의했던 일이다거나 몸이 아픈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처리해 준 것뿐이다라며 발뺌할 거예요. 아주 능숙하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요.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죠. 그래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요. 첫째, 아버님이 생전에 그 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절대 팔 생각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나 물건이 필요해요. 둘째, 고모님이 평소에 그 땅을 이미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증언을 확보해야 하고요. 지원이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해주니 제 머릿속도 한결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수십 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살림만 하느라 쓸모없다고 여겼던 제 기억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마을 이장님, 우리 그이하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야. 우리 그이가 술 한 잔 들어가면 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저 산은 내 목숨과도 같다고 말하는 걸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사람이야. 지원이가 빠르게 수첩에 이장님 증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우리 그이가 쓰던 낡은 일기장이 있어. 거기 보면 날짜별로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하게 적어놨지. 아마 그 위임장이 만들어졌다는 날짜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거야. 등기소에 갈 수도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필체가 남아있으니 위임장에 쓰인 글씨랑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 남편 일기장, 알리바이, 필적 대조 며느리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기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재작년 봄이었을 거야. 동네 부녀회에서 단체로 쑥 캐러 갔을 때 누군가 땅 투자 이야기를 꺼내니까 형님이 그랬어. 자기는 동생이랑 같이 갖고 있던 쓸모없는 산이 있었는데 진작에 팔아치워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여러 사람이 다 들었지. 부녀회, 거짓말 증언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는 떠나기 전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장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부동산에 어젯밤에 슬쩍 떠봤어요. 고모님이 그 땅을 팔려고 급하게 내놓으셨대요. 아마 신도시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자기가 유리한 값으로 팔아치우려는 속셈일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은 제게 마지막으로 남은 미련과 두려움마저 싹둑 잘라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 만나실 때 절대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하러 온 사람처럼 우리 그이가 살아있을 때 참 이장님이랑 막역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내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꼭 녹음기 켜시고요. 아셨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는 제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차가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아들 내외를 보낼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서럽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형님네 집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당에 나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상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의 모습. 저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 그리고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돌았습니다. 이장님, 저예요. 아랫마을 박씨 집사람. 전화기 저편에서 이장님의 구수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안부를 묻는 목소리로 용건을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이 짐 정리하다가 옛날에 이장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 나왔지 뭐예요. 얼굴 한번 뵙고 전해드릴까 해서요.
혹시 마을회관에 계시면 제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이장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에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녹음 기능을 켜둔 휴대폰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가벼웠습니다.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냥을 앞둔 사냥꾼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감각이 예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흔쾌히 그러마라고는 했지만 예전과 같은 살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장님, 우리 그이가 살아있을 때 늘 이장님을 제일 좋은 친구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럼 알다마다요. 우리 철민이 좋은 친구였지요. 그때마다 그랬잖아요.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저 뒷산은 목숨 걸고 지킬 거라고. 금덩이를 가져와도 안 바꾼다고. 혹시 그 말씀도 기억하세요? 제 질문에 이장님의 얼굴이 순간 곤란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장님은 애꿎은 찻잔만 만지작거리더니 한참 만에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내가 뭐 그걸 다 기억하나요? 술자리에서 한 소리를 어떻게 다 믿어요? 이장님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장님은 들으셨잖아요. 우리 형님이 아무리 팔자고 해도 우리 남편이 반대했던 거. 그때 이장님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재수씨, 나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네. 재수씨 시누이도 그렇고 다들 각자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 나는 잘 모르는 일이야. 마을회관에서 돌아온 저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어떻게 외면했는지 형님이 이미 손을 써둔 것 같다고 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며느리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아는 분을 통해 어제 동네 부녀회장님과 잠깐 통화를 했어요. 고모님이 이미 한바탕 다녀가셨대요. 어머니보다 한 발 빨랐던 거예요. 부녀회장님 댁에? 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어머니. 마음 단단히 들으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형님은 어제 오후 손수 찐 옥수수 한 바구니를 들고 부녀회장님 댁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걱정스러운 사람의 얼굴로 하소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속이 상해서 의논드리러 왔어요. 우리 올케가 요즘 서울 사는 며느리 말만 듣고는 사람이 영 이상해졌어요. 옛날에 다 정리된 땅 문제를 이제 와서 다시 꺼내는데 글쎄 그 땅값이 올랐다는 소문을 듣고는 갑자기 눈빛이 변해서는 다 끝난 땅 문제를 가지고 몫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지 뭐예요. 제가 올케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피부치 같은 동생의 아내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밤새 억울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범죄를 집안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걱정하는 척까지 하면서요. 우리 올케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하고 착하기만 한데 아무래도 그 욕심 많은 며느리가 옆에서 돈 문제로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올케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고 회장님이라도 나서서 우리 올케 좀 말려주세요. 저러다 사람 버리겠어요, 정말. 며느리와의 통화는 제게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꼭 사야 할 것이 있어 며칠 만에 큰 마음을 먹고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마을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면 늘 환하게 웃으며 안부를 묻던 슈퍼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가게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서 장기를 두시던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보더니 하시던 말씀을 뚝 멈추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선, 모든 침묵이 제게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시누이 재산을 탐내는 독한 여자. 서울 며느리 말만 듣고 집안 망신시키는 어리석은 여자.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흘린 거짓 눈물 몇 방울이 제가 수십 년간 이곳에서 쌓아온 삶을 이렇게나 쉽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정말 그 여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 억울함과 모욕을 벗겨줄 유일한 증거, 이 모든 거짓말을 잠재워줄 내 남편의 진짜 목소리, 그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먼저 남편의 서재로 쓰던 작은 방 그 이의 책상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열린 서랍 안에는 잉크가 말라붙은 낡은 펜 몇 자루와 돋보기 안경, 그리고 손때 묻은 옥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물건들이었죠. 잠시 그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추억에 잠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배제한 채 형사라도 된 것처럼 서랍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빽빽하게 꽂힌 책들을 한 권 한 권 다 꺼냈습니다. 혹시 책 사이에 숨겨두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책을 전부 꺼내고 책장 뒤까지 확인했지만 일기장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다 버린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자신의 기록을 병적으로 아끼던 사람이었어.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남편이 즐겨 입던 낡은 양복 몇 벌이 보였습니다. 저는 양복 주머니를 하나하나 다 뒤지고 옷장 아래 서랍까지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일기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쭉 빠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일기장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저 여자가 만든 거짓의 감옥에서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방 안을 둘러보는데 제 눈에 무언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옷장 맨 위 천장과 거의 맞닿을 듯한 곳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아주 오래된 상자. 저도 저것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이 우리 둘만의 보물 상자라며 열쇠를 제게 맡겼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가장 위에 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의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위임장을 위조했던 바로 그 해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이 만들어졌다는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에 바로 그 날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날의 일기는 단 한 줄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은 그 첫 문장에 박힌 두 글자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두 글자는 바로 2번이었습니다. 2번. 그 두 글자가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인지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날의 일기를 한자 마치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처럼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정갈한 글씨체가 그날의 진실을 제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허리 통증이 지독하게 심해져 결국 현우 엄마의 부축을 받아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가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당분간은 병원 침대 위에서 꼼짝없이 신세를 져야 할 듯하다. 아, 몸이 아픈 것이 이토록 서러운 일이던가. 저는 저도 모르게 일기장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너무나도 늦게 알아버린 진실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다음 장, 그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은 온통 병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맛없는 병원 밥, 잠 못 이루는 밤, 창밖을 보며 집에 가고 싶다는 푸념. 그 어디에도 등기소에 가서 땅을 처분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없었죠. 제 남편은 그때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외롭게 고통과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페이지를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위임장이 만들어졌다는 날짜로부터 사흘 뒤의 일기였습니다. 제 눈이 그날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누님이 문병을 왔다. 팥죽을 한 그릇 사와서는 아픈 건 서러운 거니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서류 몇 장을 내밀며 나중에 태어나면 처리할 일이니 인감도장이 어디 있냐고 넌지시 묻더구나.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아파 죽겠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금세 얼굴을 굳히고는 돌아갔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 하루다. 휴대폰으로 남편의 일기장 사진을 모두 찍고 나자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다음 일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장님, 저를 외면했던 이장님을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굳게 닫힌 그분의 마음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곧장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을회관이 아닌 이장님의 집으로 직접 찾아간 것은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진실과 거짓, 그리고 한 사람의 명예에 대한 마지막 단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이장님은 저를 보고는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재수 씨, 여긴 어쩐 일로? 저는 말없이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찍어두었던 남편의 일기장 사진을 이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장님, 이게 제 남편이 그 위임장이 만들어졌다는 날짜에 쓴 일기입니다. 제 남편은 그때 등기소가 아니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장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남편의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님이 병문안을 와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그날의 기록입니다. 이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재수 씨 시누이가 며칠 전에 나를 찾아왔었네. 올케가 서울 사는 며느리 꼬임에 빠져서 땅 욕심에 눈이 멀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자기 동생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누이 재산까지 탐내는 무서운 여자라고 하더군. 그러면서 혹시 찾아오더라도 절대 만나주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셨군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면 됐습니다. 이장님, 이건 그냥 땅 싸움이 아닙니다. 제 죽은 남편, 이장님의 오랜 친구였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부디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 억울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이장님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장님 댁에서 돌아온 저는 그 길로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가, 다 끝났다. 이장님 증언 전부 녹음했어. 형님이 이장님을 찾아가 나에 대해 어떤 험담을 했는지 그 증언까지 모두. 수화기 저편에서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네요. 그래. 이제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어. 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 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낼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그 여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자 우리의 선전포고인 셈이죠. 선전포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변호사니 소송인이 하는 말에 겁부터 먹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여자의 위선에 맞서는 가장 품위 있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가. 그렇게 하자. 그 여자에게도 이제 자기가 저지른 짓의 무게가 얼마큼인지 차가운 활자로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날 밤 며느리는 아는 변호사와 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의 젊은 변호사에게 지난 수십 년의 일을 조금의 흥분도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하는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는 우리의 모든 증거와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해당 토지는 망 박철민과 박인숙의 공동 소유였음을 명시한다. 둘째, 박인숙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법률 행위가 불가능한 시점에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단독 이전하였음. 셋째,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에 해당함. 넷째, 이에 즉시 소유권 원상 복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지정된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통보함. 다섯째, 위 모든 사실을 입증할 증거, 위조문서, 일기장, 증인 녹취를 확보하였음을 명시함.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옆집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집배원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 오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집배원이 형님네 집 대문 앞에서 등기우편을 건네는 것을요. 형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창문의 커튼을 살짝 걷고 숨을 죽인 채 옆집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형님네 집 거실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형님이 머리를 산발한 채 제대로 걸치지도 않은 겉옷 차림으로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이내 이성을 잃고 제 집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옳게, 문 열어. 이년아, 당장 문 안 열어. 고상하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가고 귀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만이 담벼락을 넘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형님은 씩씩거리며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듯한 기세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감히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이 천박하고 무식한 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핏발이 선 눈, 침까지 튀겨가며 악을 쓰는 모습. 평생을 지켜온 교양과 품이라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낯선 짐승 한 마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내 서방 죽고 나서 너랑 내 새끼들 불쌍해서 걷어주고 먹여주고 한 은혜도 몰라보고 이제 와서 내 등에 칼을 꽂아? 이 배은망덕한 것, 내 그 잘난 며느리가 옆에서 시킨 짓이지? 아주 둘이 작당을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걷어주다니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저희 식구는 저희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저희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드렸건만 그 모든 기억을 저렇게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뻥. 웃기지 마. 이 동네 사람들 전부가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돈에 환장해서 시누이 재산 뺏으려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내 아들 회사에도 알려서 아주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 저주 같은 폭언이 모두 끝났을 때 형님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고 더 이상 내뱉을 독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제가 형님 등에 칼을 꽂았다고요? 아니요, 형님. 칼을 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형님이셨습니다. 제 남편이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할 때 가짜 도장을 파서 그 이의 땅을 훔쳐간 그 손에 들린 것이 바로 칼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평생을 바보처럼 속고 산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한 죄뿐이겠죠. 이 모든 것은 형님의 탐욕에 맞서는 제 의지입니다. 저는 한 걸음 형님에게로 다가섰습니다.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예를 망가뜨리겠다고요? 이미 형님께서 온 동네에 저를 돈에 미친 여자로 만들고 다니시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형님, 진실이라는 것 앞에서는 어떤 소문도 어떤 명예도 한낱 종이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형님 몫입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들고 형님의 남은 인생을 전부 법정에서 보내게 해드릴까요? 제 마지막 질문은 그 여자의 남은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형님은 제 말에 마치 목에 보이지 않는 밧줄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컥 하고 숨막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분노와 경멸로 이글거리던 그 눈빛은 이제 겁에 질린 짐승의 그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저를 얕잡아 보던 그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형님.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형님께서 스스로 저지른 죄를 직접 수습할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 대답에 형님의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습니다. 그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대문 앞 돌계단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진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안 돼, 법정은 안 돼. 제발 옳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처롭게 갈라져 나올 뿐이었죠.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네 서방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여자의 마지막 애원을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잘라냈습니다. 제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형님. 그 말은 저 하늘에 있는 제 남편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 집에서 이만 나가주세요. 그 여자가 도망치듯 내 집을 떠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옆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침에도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한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의 흔적을 돌아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며느리에게 연락을 받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주 담담하게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전 상대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모님께서 저희가 보낸 내용 증명에 담긴 모든 요구사항을 아무런 이해 없이 전부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 상기되어 있었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날인하겠다고 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모든 것이 어머님 뜻대로 원상복구될 겁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어머님. 완벽한 승리.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소리 없이 끝이 났습니다. 포탄도 총성도 없이 그저 얇은 종이 몇 장과 도장 몇 번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그 여자의 추악한 범죄가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조용한 승리. 하지만 이 조용한 승리를 위해 제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폭풍이 몰아쳤던가를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형님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땅을 훔쳐갈 때 사용했던 그 조잡한 가짜 도장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한다는 의미가 담긴 진짜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 자국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제 도장을 들어 그 옆에 나란히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집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비난이, 그리고 경멸이 두려웠을 테지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해가 지면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제 삶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옆집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가 아는 형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분노와 절망으로 이글거리는 눈.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걸 다 망쳐놨어. 그것은 이성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잠깐, 아주 잠깐 욕심이 났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다 죽은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그까지 땅이라도 내가 잘 지켜서 나중에 조카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그런데 내가 그 독사 같은 내 며느리랑 작당을 해서 나를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남 탓을 하는구나.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를 벌레 보듯 해.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뭔데 감히 내까짓게 내 명예를 짓밟아. 한참을 악을 쓰던 그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게 제 마음속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용서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형님의 명예를 짓밟은 건 제가 아닙니다. 그건 형님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게 아까워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걸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이의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수십 년간 짓눌러온 악연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형님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쿵 하고 빗장을 꺼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를 닫는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몇 주간 저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붙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가 끝난 그 자리에 통쾌함이나 기쁨이 샘솟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채운 것은 텅 빈 우주 같은 깊은 고요함과 알 수 없는 허무함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일부였던 미움과 분노, 서름이라는 감정이 사라지자 그 거대한 감정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구멍처럼 뻥 뚫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 여자를 미워하는 힘으로 그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락방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던 그날 오후, 등기소에서 가짜 도장을 확인하고 분노에 떨었던 그 순간,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저녁 내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던 그 여자의 마지막 모습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을 평생을 조용히 숨만 쉬며 살아온 내가 해냈단 말인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장님께 대충 소식 들었어요. 고모님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셨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다, 아가. 이제 정말로 다 끝났어. 와서 한바탕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다가 갔어.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일 없을 것 같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하고 가벼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며느리도 안심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없어요. 이건 다 어머님께서 스스로 해내신 거예요.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없었으면 나는 시작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거야. 너는 내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지이기도 하다. 정말 고맙다. 그 여자가 내 집 앞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떠나간 뒤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감나무에 다시 파릇한 잎이 돋아났습니다. 옆집이었던 형님네 집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 여자가 마을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짐을 꾸려 이 동네를 영영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부디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처음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아주 잠시 바랐을 뿐입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그 퀴퀴하고 어두웠던 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묵은 짐을 버리고 쓸고 닦아 이제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상자들 대신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한가운데에 서서 손에 쥔 하얀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새로 발급된 깨끗한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고인이 된 내 남편의 이름과 상속인인 제 이름만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거짓과 탐욕이 지워지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그 새하얀 종이를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처음 발견했던 그 누렇게 바래고 손때 묻은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세상에 먼지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의심 하나를 품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아니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던 사람이었죠.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를 겨우 희미하게 기억할 뿐입니다. 주말을 맞아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원이가 저를 보러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예전처럼 걱정과 불안을 가득 안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머니 집에 편히 쉬러 오는 아들 내외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마루에 앉아 제가 직접 키운 쑥으로 만든 쑥버무리를 먹으며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웃고 떠들다가 아들 현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 땅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어머니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겁니다. 아들의 그 말에 며느리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재촉이나 궁금함 대신 당신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존중하겠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제 결심을 조용히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말이다. 그 땅을 전부 팔 생각은 없어. 아이들은 의외라는 듯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제 다음 말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땅의 3분의 1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이 마을에 기부할 생각이다. 우리 그이가 평생을 살고 뼈를 묻은 이 동네를 위해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도 그게 가장 기쁜 선물이 될 게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팔아서 우리 지원이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모든 걸 시작도 못했을 거야. 너는 내 며느리이기 전에 내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은인이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아주 작은 보답이야. 제 말에 지원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3분의 1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팔지 않고 그대로 둘 거다. 그건 우리 현우,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위한 뿌리다. 나중에 혹시라도 너희들이 힘들 때 돌아올 곳이 있다는 증표 같은 거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란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아들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뜻을 저희가 감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텅 빈 집이 외롭거나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화로운 정적이 오롯이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마당 평상에 나와 앉아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다락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몇 달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가슴앓이를 하고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던 나. 전화기 앞에서조차 따져 묻지 못하고 쩔쩔매던 나.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고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십 년간 저를 얕보고 무시해왔지만 사실은 저 자신이야말로 제 스스로를 가장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짓밟은 사람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제 목표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저는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빼앗겼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늘 속에 숨겨져 있던 내 이름 석자를, 그리고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되찾아오는 길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저 너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부당하게 당하고만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너무나도 늦게 알아버린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이기 이전에 그저 이숙자라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텃밭에 싱싱한 상추를 심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며느리와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고 가끔은 혼자서 훌쩍 낯선 곳으로 여행도 떠나보면서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저와 제 아들 내외 앞에는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억울함을 풀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